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 이 둘이 함께 공존을 하면서 이 방향성을 잡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다행히 우리 시장은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가가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 중에 있습니다. 전반보다는 후반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주식학개론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진이 모셔보고요.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들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도 오늘 날짜 7월 2일에 주목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올해 IPO 시장에서 최대어로 꼽히는 SK 바이오팜 바로 오늘 상장이 됐죠. 정말 대단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탁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니스타 문서진 전문가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지난번 공모주 청약에서 역대 최대의 증거금이죠. 무려 31조가 몰렸던 SK 바이오팜입니다. 오늘 상장이 되면서 공모가 대비 200%로 출발을 했어요. 그 뒤로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SK 바이오팜 일단은 이렇게까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뭔지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네,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거죠. 사실 이제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만큼 공모주 청약의 열기도 그만큼 거셌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벌써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의 원래 지금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 지금 시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만큼 이제 SK 바이오팜이 매력적이라는 건데요. 어떤 표현에서 이제 매력적이냐,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뇌전증 치료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간질이죠. 그러니까 뇌전증 치료제인 이제 엑스코프리, 요게 이제 미국에서 일단은 이제 판매 중인 거죠. 판매가 중인데, 여기에서 미국에 대한 이게 성공 기대감이라는 거죠. 이게 이쪽은 좀 성공할 것이다라는 건데, 표 하나 볼까요? 이 표를 한번 보면, 이게 지금 미국 시장,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 뇌전증 치료 시장인데,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크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이제 미국 쪽이 시장입니다. 미국 쪽이 시장인데, 이 시장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거고, 사실상 지금 현재, SK 바이오팜이 노릴 수 있는 시장은 지금 현재는 단순하게 보면 한 7,500억 정도의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은 더 확장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최대까지 보면 한 2조 정도의 시장을 또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시장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표를 하나 또 하나 다음 표를 보면 이게 이제 기존에 이 뇌전증 발작을 좀 안정화시키는 이런 치료제들이 기존 치료제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발생을 했는데 지금부터 해서 지금 거의 한 18년, 지금 한 20년 정도까지 오면서 약물을 치료해서 발작이 없어지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20년 전에도 약물 치료를 해서 발작이 없어지는 확률은 36%였고, 근데 지금까지도 거의 36%. 크게 기존에 있는 약으로는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은 이런 이제 신경 전문의들이 뭔가 또 하나의 새로운 또 약을 한번 좀 처방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 시장을 지금 현재 SK 바이오팜이 좀 뚫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K 바이오팜은 또 좋은 건 이제 물론 이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제약사들이 그쪽에 이제 글로벌 주요 제약사들과 손을 잇고 그리고 그 마케팅망을 이용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이러면 어쨌든 판매는 좀 빨라지긴 하는데 중요한 건 마진율이 좀 낮아지죠. 근데 SK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제 자기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영업을 하는데 망을 다 꾸렸습니다. 다 꾸려서 지금 이 뇌전증 치료와 관련돼 가지고는 보험사라든지 사보험사들과의 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쪽 관련 전문 의료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다 섭외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자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본인들만으로도 이 마케팅망을 이용을 해서 이 마케팅 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다 이런 거 되고 이렇게 회사의 이런 노력만큼
소위 말하면 결과물이 나온다면 기존에 있는 신약 우리 제약주들에 비해서 당연히 마진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제일 처음에 했던 것 또 차트를 보시면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치료제 같은 경우가 이제 기면증 치료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이제 수노시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는 조금 있습니다. 이번에 수노시 매출이 좀 줄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이제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병원을 못 가다 보니까 이 처방이 잘 안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 관련 부분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수면 장애는 현대인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계속 이 시장도 좀 커지는 시장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좀 안정적으로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코로나가 좀 끝나면 안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인데 요거 한번 볼까요? 제가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이쪽에 보시면 지금 이 SK 바이오팜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인데 기본적으로 전부 다 이제 정신의학 쪽에 좀 집중돼 있긴 합니다. 보시면 집중력 장애라든지 뭐 조현병이라든지 뭐 우울증, 조울증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정신과 질환에 관련된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이제 그러니까 정신과 관련 치료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를 살면서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이 이제 생기고 그로 인한 이제 정신과 치료를 또 받는 거에 대한 또 이미지도 또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쪽 관련 시장은 더 커진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쪽은 계속 이제 좀 흐름은 좋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다 해가지고 이제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매겼을 때 적정 시총을 시장에서는 6조 정도로 보더라고요. 물론 뭐 조금 많게 보는 데는 한 7조까지도 보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이제 거의 10조 가까이가 됐으니까 조금 오버슈팅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만큼 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시장은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을 가져볼 수밖에 없는 SK 바이오팜. 일단 상장이 됐습니다. 첫 발은 떼놓은 상태인데요. 여기 이 시점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로 궁금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SK 바이오팜을 잡아보는 거 어떤지가 궁금해집니다. 공략 가능하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은 잡고 싶어도 못 잡죠. 상한가에 이제 주문을 내놔도 상한가가 지금 안 풀리고 있어서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게 핵심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많은 분들은 이거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이 되고 급등 이후에 어느 정도 급등했죠. 그리고 나서는 좀 눌렸습니다. 그리고는 뭐 한 석 달 정도 횡보하다가 그리고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시총이 이제 50조 가까이 가는 종목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0조면 뭐 SK 바이오팜은 그래도 SK니까 우리나라 뭐 어떻게 보면 삼성다 2등 그룹이면 그러면 한 30조는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은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파이프라인을 이 가치를 감안했을 때 적정 주가는 6조 원이 맞습니다. 근데 시장이랑은 항상 이 오버슈팅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오버슈팅 지금 이미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여타 바이오 자금이 흡수가 되는지도 중요한데요. 지금 흡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SK 물론 지금은 뭐 상한가가 걸려서 못 사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나중에 지금은 오히려 SK 바이오팜이 움직이면서 나머지 여타 바이오주들도 지금 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쪽이 SK 바이오팜에 또 자금이 집중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은 또 들고요.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또 사이즈는 매출 사이즈가 또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움직일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뭐 시장이라는 게 저는 적정 가치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오버슈팅은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이프라인 가치 대비해서 3배 이상의 아니면 뭐 그 이상의 지금 시총을 줄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저는 좀 의문이라서 조금 불안한 건 맞죠. 불안한 건 맞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만약에 SK 바이오팜이 물론 우리가 다 공략해서 잘 가면 참 좋은데 공략하기가 참 어렵다. 그러면 저는 대안처로 오히려 저는 지주사 SK를 저는 공략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실상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원래 지분이 SK, 그러니까 지주사 SK가 100% 다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마케팅 비용을 상장 IPO를 통해서 마케팅 비용, 미국 내에서 마케팅 비용을 활용하기 위해서 IPO를 한 건데 전체 물량에서 사실상 유통되는 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SK 지주사 SK가 70%, 우리 사주 뭐 10% 하면 20%인데 그 20% 가지고 나눈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기간 물량 15%인데 이 중에 한 10% 가까이는 실질적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거고. 그러면 5% 정도 합쳐서 한 10%, 15% 정도의 물량 가지고 움직이는, 그러니까 유동 물량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SK 바이오팜을 차라리 공략하는 것보다는 SK가 낫다. 결국은 SK 바이오팜이 올라가면 지분의 70%를 가지고 있는 SK 당연히 지분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거 지금 오늘 근데 내리잖아요. 뭐 제로의 노출로 내리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는 SK 지주사 SK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조금 하나를 더 이야기 드리면 제가 이제 지난주죠. 증권거래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양도소득세와 관련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제가 이제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요걸 하나 좀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 그때 당시 제가 비과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손실상계와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여기에서 하나가 좀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제가 이 조항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뭐냐면 원천징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지금은 원천징수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신고를 하는 건데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수익 나고 손실 난 거를 나중에 손실상계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신고를 하면서 그때 이제 세금을 떼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번에 나온 거는 원천징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천징수가 돼버리면 쉽게 말하면 이거죠. 뭐 나중에 환급은 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예를 들어 제일 처음에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래도 원천징수가 안 되면 그 투자금 자체는 커지잖아요. 그 큰 자금을 다시 투자할 수 있는데 이건 원천징수를 떼버리면 당연히 투자금 자체가 어찌 보면 좀 주는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계좌별로도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계좌는 A 계좌에 3천만 원, B 계좌에 3천만 원, 뭐 C 계좌에 마이너스 3천만 원 되면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딱 3천만 원만 수익이니까 거기에 양도소득세가 내야 되는데 지금 구조라면 3천만 원 수익 난 거는 다 원천징수 해버리고 나중에 이거는 안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환산해서 환급을 받아라는 거더라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불합리한 건데 물론 우리 정부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또 수정을 한다고 하니까 뭐 요거는 좀 차후 봐야 될 건데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에 원천징수가 만약에 집행이 된다면 이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좀 크게 제가 보기엔 좀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그 부분 제가 좀 첨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바이오팜 너무 막연한 기대감은 금물이다라는 말과 함께 여기에 대한 척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설명을 해줬던 내용에 대해서도 첨언을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지니스탁에서 오늘 집중 조명받고 있는 대형 루키죠. 오늘 상장된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김혜진 전문가도 같이 불러서 주식학개론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이번 주는 이 신재생에너지 쪽 이 특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는 풍력발전 쪽으로 포커스를 둬봤는데 오늘은 폐기물과 관련해서 총정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오늘의 페이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글로벌하게 환경 문제 부각되면서 점차 다양한 새로운 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폐기물 처리가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전문가님, 이 폐기물 처리 산업이 주목받는 이유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네, 폐기물 처리, 그러니까 쓰레기를 처리하는 거죠. 저는 이쪽에 관한 산업이 또 최근에 좀 부각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 이렇게 폐기물을 처리하는 산업이 경기가 호황이든 경기가 불황이든 어차피 우리가 계속 폐기물을 배출할 수밖에 없으니까. 쓰레기는 항상 나오니까. 네, 쓰레기는 항상 배출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언제나 좀 일정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경기가 불황일 때는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했던 것도 이 폐기물 처리 산업이었는데 전 최근에 이 폐기물 처리 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글로벌적으로 이 폐기물 처리 산업에 대한 이제 뭐 각광이랄까요? 이슈가 계속 되고 있었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세계은행에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네. 쓰레기가 얼만큼씩 배출이 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 좀 딴 건데요. 네. 연간 쓰레기인데 제가 인간 쓰레기로 잘못 봤습니다. 아, 네. 1년간의 이제 쓰레기 배출량을 봤을 때 글로벌적으로 33%씩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아. 근데 이게 정말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최소로,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한 양이 다음 해에는 거의 뭐 130%가 늘어서 배출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잘 처리하지 못하면 환경오염도 심해지고요. 네, 네. 뭐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각 국에서 쓰레기를 지금 안 주려고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원래 예전에는 막 이렇게 받았는데 받아서 처리했는데. 네,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는 좀 문제 예전에 우리도 문제됐잖아요. 필리핀에 팔았던 거 다시 맞습니다. 되돌아받는 것처럼 네, 그 이제 잘 안 작년에도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도 이제 폐플라스틱도 안 네. 받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리해야 될 그 쌓여있는 폐플라스틱 그 폐기물 처리가 지금 쌓여 있거든요. 그 내년분까지 쌓여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처리에 대한 계속 이슈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봤을 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 폐기물 처리 시장이 연 6%씩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빌 게이츠도 이쪽 관련 투자를 하고 있다 해서 글로벌적으로 꽤 유명한 산업입니다. 그리고 저는 좀 올해 또 좀 이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부분이 언택트를 제가 항상 저희가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기도 언택트인가요?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언택트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시면서 배달도 많이 시키시고요. 아, 그렇네요. 네, 맞네요. 그래서 발생된 것은 쓰레기 양이 늘었습니다. 네. 네,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면서 이제 지금 폐기물 양이 늘고 있거든요. 아직 상반기까지 올해 수치가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작년보다는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환자 수가 급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료용 폐기물. 네. 네, 의료용 폐기물 같은 경우도 시장이 올해부터 좀 성장을 할 것 같은데요. 의료용 폐기물 같은 경우는 또 잠시 후에도 설명해드리겠지만 따로 허가를 받은 폐기물 업체에서만 수거를 해가고 처리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쪽 폐기물 처리 산업까지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빌 게이츠도 관심을 두고 있고 언택트 시대에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롭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돈이 되는지 실제 가치가 있는지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전문가님, 폐기물 처리 과정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폐기물 처리를 그럼 어떻게 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기업들이 어디서 이제 뭐 이윤을 남길까, 사업의 성과를 줄까를 볼 건데요. 그 전에 일단 폐기물의 종류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쓰레기의 종류를 볼 건데요. 일단 여러 가지가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폐기물은 여기 맨 위에 이제 생활 폐기물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사업장에서 쓰는 폐기물이 이제 사업장 폐기물인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생활 폐기물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뭐 건설 폐기물도 보이고요. 사실 폐기물 처리하는 회사에서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폐기물이 건설 쪽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비중도 보여드리겠지만 건설 폐기물 쪽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폐기물이에요. 아무래도 뭐 양도 많고 무게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폐기물 시장이 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던 부분은 지정 폐기물 쪽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관련해서 나오는 것들은 방호복 이런 거 처리하는 게 다 의료 폐기물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 의료 폐기물이라고 있잖아요. 네, 말씀해주신 방호복이나 마스크나 뭐 그다음에 뭐 사용했던 장갑 이런 것도 다 의료 폐기물인데요.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시장적으로 봤을 때는 크지는 않은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화학 폐기물 안에서도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이었는데 아마 올해 약간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30일 안에 처리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는 격리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격리했던 시설은 또 7일 내에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 이 부분에서 또 처리하는 과정도 온도도 낮춰서 영하 4도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처리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지정받은 곳에서 처리하는 이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처리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이 비중은 저희가 쓰레기를 폐기물을 얼만큼 배출하는지 비중인데요. 보시면 일단 생활 폐기물은 일정하게 맨 아래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 배출량들은
막 이렇다기 증가할 것도 감소할 것도 없이 일정하게 배출이 되는데 분리수거 잘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사실은 네. 잠시 후도 보시면 우리나라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기는 네.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배출 건설 폐기물 같은 게 이제 중간에 진한 핑크색인데요. 확실히 비중이 높죠. 네. 네, 이쪽에서의 시장이 크다는 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맨 위에 있는 이 작은 부분이 이제 그 지정 폐기물입니다. 지정 폐기물도 뭐 굳이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커질 수 있는 시장이 올해부터 이제 의료 폐기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시장을 좀 더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제가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아까 이제 폐기물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 배출이 됐으면 일단 운반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운반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운반 같은 경우에도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업들이 전체적 처음부터 운반부터 처리까지 다 해주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운반하는 업체들, 영세 사업자들에게 약간 수주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운반만 하는 것도 되긴 하는데, 뭐, 그래도 우리나라의 상장사 기업들은 대부분 다 운반부터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이 나왔을 때 이제 일단 수집하고 운반을 하고요. 여기에 보시면 중간 처분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분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쓰레기들을 분류를 할 건데요. 여기서 좀 비율이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높은 게 80%는 재활용으로 갑니다. 네. 네, 분리수거를 잘 한다는 잘한다. 네. 의미겠죠. 그리고 나머지 20%를 저희가 이제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쪽에 처리하는 과정을 보시면 일단 소각을 해야 되고 매립을 해야 돼요. 소각이 뭐냐면 태우는 거예요. 네. 네, 태우는 건데 뭐 흔히 생각하시듯이 불을 사용해서 태우는 건 아니고요. 보일러. 그게 아닌가요? 네. 화력을 사용하면 네. 이제 뭐 대기 공기- 오염이 나니까. 그렇죠. 네. 환경 오염에 대한 이슈가 다시 또 네.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소각할 때는 화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보일러의 역할, 보일러 같은 원리를 사용해서요, 뭐 화학적인 슬러지를 넣어서 그쪽으로 녹이는 겁니다. 네, 그렇게 녹여서 가는 거군요. 네, 그렇게 소각을 시키고요. 그럼 소각을 시키더라도 뭐 재가 남겠죠. 거기에 소각하고 남은 것들은 이제 매립, 땅에 묻는 거예요. 이것 매립 같은 경우에는 이 폐기물 처리 업체의 약간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매립지를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기업의 가치를 좀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립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매립지에 많은 용량의 쓰레기를 묻을 수 있으면 그 기업이 이제 실적도 좋아질 수 있고 더 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고 뭐 혹시나 이제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투자를 하실 때 사실 폐기물 처리하는 기업들에서 뭐 소각이나 매립에서도 이윤을 많이 남기지만요. 가장 많이 이윤을 남기는 부분이 여기에 스팀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아까 이제 소각할 때 태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열을 이제 열병합 비슷하게 해서 파는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열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열들을 각 기업들이 팝니다. 뭐 제지사 같은데 많이 사가겠네요. 제지사들도 많이 사고요. 건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네. 일단 각국 그 지방자치 네. 단체들이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지방 연료라든지 네. 뭐 지방의 온수를 제공하기 네, 지역 위한 난방 같은 네, 거네요. 지역 난방 네.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이 스팀을 사용을 스팀 같은 열을 사가는데요. 사실 스팀이 기업 입장에서 폐기물 처리 기업 입장에서 이윤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따로 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소각하는 장치를 하나 설치했을 뿐인데 소각을 했을 뿐인데 거기에서 스팀이 열이 발생하면서 그거를 또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쪽에서의 매출이 나오는 거, 이윤이 많이 나오는 것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기술력도 필요하지만 제가 그림을 준비하기도 했는데요. 뭐 소각 그림이 제가 준비됐나요? 네. 소각 같은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태우고 나서 뭐 환경오염, 대기오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도 염려하실까봐 요 소각할 때 그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그 컨트롤 타워 같은 것도 그 대기오염이 되지 않는지 24시간 감시를 하는 기술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기술력도 필요하고 이렇게 쓰레기 처리 과정을 겪어서 거기에 매립까지 가는 과정까지 이쪽에 폐기물 처리하는 기업들을 보실 때 이쪽에 이윤이 얼만큼 남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네, 이 폐기물도 다 같은 폐기물이 아니었습니다. 종류가 나뉜다는 거고요. 여기서도 처리 단가가 좀 높은 게 따로 있었죠. 자, 그리고 이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히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 처리 산업, 이 산업의 투자 경쟁력은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결국엔 저희는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산업들, 그 산업에 속한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될지를 한번 볼 건데요. 일단 경쟁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잡은 포인트가 4가지인데요. 이 폐기물 처리하는 기업들, 이 산업이
진입 장벽이 높아요. 이거는 뭐 진짜 법적으로 규제를 돼버리니까 아예 그렇죠.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뭐죠? 그 산림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매장 쉽게 말하면 이제 장을 치를 때 네, 화장하는 화장을 많이 하고 매장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래서 기존에 있는 소위 말하면 이 뭐죠? 부지를 가지고 있는 공동 묘지를 가지고 있는 쪽이 뭐 같이 산정하면 막 조 단위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아예 못하게 하니까 그래 따지면 이 폐기물 관련 쪽도 아예 사업을 못하게 하니까 그렇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신규 사업자들이 약간 진입하기에 좀 까다로운 시장이고요. 기존의 사업자들에게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폐기물 이제 처리 산업인데요. 사실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고 규제가 좀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폐기물 처리 과정 그걸 다 가지고 있어야 허가를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재반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자들에게 아무래도 까다롭겠죠. 그리고 기존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 처음에 이 발을 내디딜 때 일단 매립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묻는 거, 그 땅 부지를 선정하는데 최소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가 적당한지 5년이 걸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부지 선정해서 뭐 지자체와 협의를 했더라도 그리고 그 이후에 주민들, 주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주민 동의를 얻어야 네. 되잖아요. 네, 뭐 안타깝죠. 님비 현상 같은 것도 네.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또 평균적으로 3년이 걸린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총에서 뭐 8년에서 10년 정도는 걸려야 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높은 진입장벽 덕분에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하나 그래프를 준비하기로 했는데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지금 버티지 못하는 게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 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던 거, 뭐 폐기물을 뭐 중간에 처리해서 분류하고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뭐 태우고 소각하고 매립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중간 처분, 최종 처분인데요. 업체 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는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조금 더 이 사업을 더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게 기존에 있는 이제 줄어드는 건 그건 같아요. 작은 회사들은 더 매립하고 할 데가 없으니까 네. 더 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게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나머지 이제 그 남아 있는 회사들이 계속 살아남아 있는 그런 네, 구조네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합병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기업들끼리 서로 합치기도 많이 하고요. 아무래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건 작으니까 합쳐서 그 규모를 또 키우려고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앞서서 제가 그 경쟁력 중에서 보여드렸던 부분도 비용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이 폐기물 처리하는 기업들이 비용 처리를 할 때 운반 비용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먼 지역 거는 이만큼 운반 비용을 더 플러스해서 받아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그냥 내 지역에 있는 폐기물 처리 기업이 비싸더라도 내 지역에 있는 폐기물 처리 기업한테 맡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뭐 살아남는 기업들이 조금 더 한정적일 수 있는 지역적인 한계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앞서서 이제 두 번째 폐기물 업체들한테 좀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경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아요. 뭐랄까 자기 구역이 있다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네요. 구역 내 구역이 있어서 예전에 소주 같은 느낌이네요. 소주. 소주가 이제 이게 지금처럼 풀리기 전에는 그 전국구. 지역별로 소주가 따로 있고 거의 그것만 먹었거든요. 맞아. 그 지역에 가면 그 소주 예, 먹어야 되고. 그것만밖에 안 됐었던. 지금은 그게 풀려가지고 다 전국 이게 되긴 했는데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대구에도 진로 팔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경쟁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네 지역에 있는 쓰레기는 너네가 처리해 뭐 이런 식으로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현재 한 지역에 있는 폐기물 처리 기업이 5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5개가 분할해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세 번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소각시설하고 매립시설 당연히 기업들이 서로 지금 기존의 기업들도 사업을 축소해서 나가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다는 것은 비용이 비싸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처리하고 싶어서 의뢰를 했는데 내가 지금 이만큼 쓰레기 받을 건데요 라고 했을 때 그 비싸게 주시면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표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쓰레기를 처리했을 때 그걸 수수료라고 할 거예요. 반입 수수료라고 할 건데요. 수수료가 정말 네, 많이 떴네요.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의뢰하는 기업들은 많은데 그걸 처리하는 기업들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처리하는 기업들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느낌인 거죠. 약간 공급
적자 우위의 시장이 돼버렸네요. 네, 맞습니다. 하기사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냥 쓰레기 분리수거 안 해도 그냥 다 받아갔는데 요즘에 안 하면 뭐 안 받아가고 이러잖아요. 까다로워요. 네, 까다로워진 거 보면. 네, 맞아요. 꽤 까다롭게 저희 생활에서도 느껴지듯이 기업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이제 폐기물 처리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비용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고객의 충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재계약을 계속합니다. 보시면 보통 이렇게 쓰레기 폐기물 처리를 하는 기간은 1년으로 계약을 하는데요. 근데 계속 재연장을 해서 폐기물을 맡기고요. 그리고 90% 정도가 재계약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있는 쓰레기 폐기물 처리 기업이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좀 한정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폐기물 처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윤을 취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그래서 저희 역시도 뭐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적으로 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앞으로도 쓰레기나 폐기물 배출이 많이 됐을 때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이쪽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진입 장벽 자체는 높고요. 그 안에서 경쟁 구도는 약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 처리 단가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고객 충성도도 상당하다는 거죠. 폐기물 처리 산업 이 특징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제 또 가장 핵심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또 4개 종목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일단, Y엔텍, 코엔텍, 그다음에 KG, ETS, 그리고 인선 ENT 이렇게 4종목을 저희가 일단은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상 뭐 앞서도 지금 뭐 김혜진 전문가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이 시장이 굉장히 한정적이라서 네. 뭐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딱 맞아요. 눈에 띄는 기업이 딱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기업이 다 거의 맞고요. 그래서 요 부분과 여기서 뭐 몇 군데는 빠지긴 했죠. KC 그린홀딩스라는 빠지긴 했지만 일단 그래도 가장 그쪽에 두각을 드러내는. 종목들 4종목을 저희가 한번 분석해봤는데 일단 먼저 Y엔텍부터 보겠습니다. Y엔텍도 똑같습니다. 뭐 앞서 지금 김혜지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들은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자기 구역이 있고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수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아직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폐기물 있는 데가 뭐 이렇게 여수 산업단지 쪽에 네, 하나 산업단지 있고, 쪽에 많죠. 광양 쪽에 산업단지 쪽에 하나 있고, 네. 그러니까 울산 산업단지 쪽에도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산업단지를 끼고 아무래도 그쪽에서 폐기물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있는데 와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여수 소지의 이제 폐기물을 이제 처리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뭐 이거는 앞서 김혜진 전문가님이 이야기하신 거에 계속 이제 연장선상입니다. 아무래도 기업 분석이 다 비슷할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 규제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소각장 시설을 새로 허가를 잘 안 내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업체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계속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소각을 맡길 때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해줘. 아니야, 나 이렇게는 못 하겠어. 네. 너 말고도 지금 해줘야 될 게 밀렸어. 엄청 많아, 밀렸어. 돈 더 많이 주면 해주겠다. 지금 거의 뭐 그런 시장이 지금 되다시피 해버리니까 충분히 이제 마진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이 Y엔텍 경우는 한 가지 조금 흠이라 보면 그러니까 Y엔텍의 전체적인 매출 구조를 보면 거기서 이제 해운 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물동 이동을 시켜주는 해운이 있는데 뭐냐면 여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수 화학단지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화학단지 내에 화학 제품을 또 수출 관련으로 이송을 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해운 쪽의 물동 관련 사업이 굉장히 지금 좀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각 관련 부분에서 이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쪽에는 실적이 괜찮은데 요 부분이 좀 실적이 안 좋은데 또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매출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과 관련된 기대감은 뒤에 이야기 드릴 업체들에 대비해서는 조금은 좀 떨어진다라고 봐서 저는 8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 코엔텍. 8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코엔텍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제가 어차피 앞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뭐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제반 시설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사실 이 기업들이 가진 제반 시설이 다 동일해서 뭐 특정한 뭐 기술력이 있다, 특허가 있다 이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제반 시설은 동일하고 처리 과정은 동일한데 어느 지역에 네. 뭐 얼만큼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기업 설명이 나갈 것 같은데요. 코엔텍 같은 경우에는 영남
영업권 짱입니다. 네. 여기가 울산 쪽이죠? 네, 맞아요. 예. 울산의 이제 산업단지 네. 쪽에 그쪽에서 이제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영남권 내에서 1위를 하는 점유율 1위를 하는 폐기물 처리 기업입니다. 그리고 좀 이제 그 코엔텍 같은 경우를 보시면 작년에가 실적이 잘 나왔어요. 작년에 상반기 때. 네. 특히 2019년 1분기 영업이익이 저희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상장사 중에서 최고 높게 나온 51%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체 1위를 했던 영업이익률이요? 네. 와. 영업이익률이. 정말 와네요. 네, 영업이익률 51%를 기록했었습니다. 진짜 반이 팔면 매출의 반이 네, 다 남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진행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이윤을 많이 남기고 잘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영남권에서의 확실한 점유율을 딱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진짜 이걸로 이 산업이 그냥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 작년 때가 실적이 높았어요. 사실 올해는 지금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작년에 울산이 이쪽 관련 요즘에 좀 둔하니까 산업 맞아요. 자체가. 네, 맞아요. 네. 그것도 말씀드릴 건데요. 울산에 있는 그것도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럼 울산에 있는 그 공장들이 뭐 현대 네. 계열사도 있고, 현대차, 뭐 현대자동차 있고, SK도 이제 울산 쪽에 네.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폐기물들을 다 처리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일단 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영업이익을 많이 남길 수밖에 없던 것은 작년에 단가가 높았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준비하기로 했는데요. 이 산업 폐기물 처리하는 단가가 꾸준히 올랐어요. 이게 지금 단가 추이거든요. 소각했던 단가 추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각하고 매립하는 게 있는데 각각 단가가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소각하는 건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매립하는 건 또 아래에 있는 단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쭉 오른쪽으로 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가가 정말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립하는 단가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엔텍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제가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 스팀을 판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 되게 잘 팔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SK 쪽에 또 사기업에도 팔고 있고 지 자체도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난방에도 팔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스팀 쪽에 이제 판매되고 있는 현황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매립인데요. 지금 코엔텍이 가지고 있는 매립지가 세 군데예요. 그러니까 세 군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세 군데의 지금 뭐 매립지 뭐 보시면 잔여 용량을 보시면 거의 다 찼어요. 네, 그래서 맞네요. 1구역 같은 경우, 109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 종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 꽉 차서 닫은 거고, 그 다음에 209, 309라고 가고 있는데, 지금 다 찼기 때문에 409를 지금 짓고 있어요. 네, 사실 뭐 올해부터 공사가 착수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409까지가 뭐 공사가 완료가 돼서 매립이 된다면 향후 8년치의 매립지는 다 확보가 됐다고 하니까 만약에 409가 빨리 좀 지어지면은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뭐 실적이라든지 뭐 주가도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409를 짓고 있는 비용이 조금 올해 실적에 반영될 거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작년만치는 좋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실적 추이도 보시면 정말 작년에가 좀 기록적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작년에가 이제 2019년 이쪽이었는데 올해는 뭐 작년만치는 아니겠지만 일단 1분기 실적은 잘 나왔어요. 1분기 때가 왜 잘 나냐면은 작년 4분기 때 일어났던 그 실적이 온기로 반영된 게 이번에 1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1분기는 잘 방어했는데 2분기, 3분기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비용이 나가니까 409의 매립지를 짓기 위한 지출이 나가니까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업황은 좋아요. 업황은 좋은데 올해 실적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코엔텍도 8점 주겠습니다. 네. 다음 제가 설명드릴 건 KG ETS인데요. 뭐 사실 다 동일합니다. 다 이제 폐기물 관련 부분 이제 처리를 하는 기업인데요. KG ETS는 지금 있는 네 종목 중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예, 의료용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뭐 앞서 김혜진 전문가님이 업황을 설명해 주실 때 이야기했지만 이 의료용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네. 거죠. 근데 요 부분을 처리를 받고 결국에는 이게 원래 전체 매립 시장, 폐기물 시장에서 엄청 작은 시장인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좀 이 시장이 좀 커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의료용 폐기물이 늘어나는 거를 온전히 이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이제 KG ETS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뭐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요. 계속 이야기되지만 폐기물 처리 비용이 계속 증가한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계속 부르는 게 값이다. 맞아요. 예, 저 코엔텍 영업이 51%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거의 지금 이 시장 자체가 독점화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이런 식의 뭐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다른 업체들 대비해 가지고 뭐 규모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사이즈는 뭐 그렇게 크지 않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요거는 순수하게 이제 코로나 관련 이슈가 조금 더 강하게 묻을 수 있다라는 정도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 제가 드리는 점수는 8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선 ENT를 볼 텐데요.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처리 과정, 재반 시설은 똑같고요. 인선 ENT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서의 폐기물, 건설 폐기물을 특히 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건설 폐기물이 많이 배출되는 지역이 아무래도 수도권이거든요. 이번에 또 최근에 뭐 재건축, 한남동 재건축이라든지 맞아요. 뭐 한전 부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런 식으로 뭐 새로운 재건축이 될 때마다 그런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내 1위예요. 인선 ENT가 국내 1위 이제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선모터스라고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선 또 자동차를 폐기합니다. 폐기라고요? 네, 그래서 자동차를 이제 뭐 폐기해서 국내 최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만 대의 자동차를 뭐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폐기를 한 기업이 인선모터스고요. 그래서 실적이 정말 좋아요.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폐기물을 소각해서 매립을 할 때 이 폐기물 업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업이 건설업체입니다. 왜냐하면 매립할 때에는 이제 부피보다는 무게로 이제 가격을 치거든요. 아, 부피가 아니라 무게군요. 네, 그래서 부피가 많이 나가는 쓰레기보다는 그냥 태웠을 때 그냥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걸 좋아해요. 아, 그럼 그거네요. 플라스틱에 별로 돈이 안 되는 거요? 그래서 네, 지금 중국이 안 받는다 했을 때 돈이 안 돼서. 처치곤란이라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이 쌓여있긴 했는데요. 아. 그래서 이 건설용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들이 이윤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여기는 뭐 쇠, 뭐 나무, 네. 그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이런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다 남는 장사고 그 실적이 다 증가하고 있고요. 저는 인선 ENT는 작년도 작년이지만 올해에도 실적 그래프를 준비하기로 했는데요. 올해도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제가 준비한 게 이제 매출 비중 같은 건데 건설 쪽의 폐기물이 아무래도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실적 정말 꾸준하게 증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인선 ENT는 좀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점수를 주려고 보니까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 실적은 저는 항상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걸 좋아하니까 일단 지금에서는 8점을 주겠습니다. 뭐 일단 8888. 네. 일단 이 동일하게 점수는 8점을 일단 저희는 드렸습니다. 평소보다 탑픽 종목이 더 궁금해집니다. 네 가지 종목이 공교롭게도 다 8점으로 동일하게 나왔는데, 자, 그럼 전문가님, 탑픽 누굽니까? 네. 저희가 근데 대충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아실 건데요. 나머지는 하나씩 조금씩의 이거는 이렇다, 이것은 이렇다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계속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있는 거. 그리고 실적이 좀 받쳐주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모멘텀도 아무래도 다른 것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화학단지라든지 공업단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인선 ENT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쪽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인선 ENT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 탑픽은 인선 ENT로 설정을 했고요. 뭐 일단은 뭐 차트를 보시면 지금 구간에서 조금 약간 눌려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구간에서 현재가에 좀 매수를 하셔서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폐기물 처리 산업과 관련해서 정말 똑 떨어지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뭐 사실 금방 다가오고 있어요. 오후 4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문서지 전문가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7월의 전망과 유망 섹터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아본다고 합니다. 같이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